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할머니 뒤에 있는 여자를 피하세요. 할머니,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작은 메모지 한 장.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듯, 도망치라는 듯.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시장장을 보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3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만큼은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얀 모직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따라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화, 76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부산에서 살며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올봄엔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러 은행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모아두었던 퇴직금의 일부, 우리의 세월이 담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번호표에는 73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자마자 눈에 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부탁으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간병인 송미선이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 사람으로 식사도 챙겨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내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단정한 옷차림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 곁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은행 내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도 프린터가 찍어내는 소리도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손에 쥔 번호표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들어 5번 창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젊은 여직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습니다. 73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는 사이 시야 끝에 이상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아까 보았던 간병인 송미선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번 창구 직원은 조용히 웃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출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준비해온 인출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순간 분명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직원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요? 뭐 잘못됐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서를 인쇄하더니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그 위에 올려 내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는 영수증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당신 뒤에 있는 여자를 피하세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공기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종이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간병인 송미선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시선은 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문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출입문 바로 앞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화 어르신. 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구두굽이 계단을 내려치는 소리가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계단 끝에서 문이 열리며 바깥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이 가빠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왜 도망쳤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글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당신 뒤에 있는 여자를 피하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한 신호였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온 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를 쥔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나섰을 때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자마자 부산역 근처 아무 데나요. 빨리요. 숨이 섞인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택시는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꽉 쥔 채 방금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직원의 떨리는 손, 메모지의 글씨,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던 송미선의 시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물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은행에 있었던 걸까? 아들은 며칠 전 분명히 말했다. 미선 씨가 없으면 엄마가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이번 달엔 돈 좀 맡겨두세요. 미선 씨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챙겨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정화, 정신 차려야 해. 지금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 택시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스쳤습니다. 흐릿한 안개 너머로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다는 확신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택시는 시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리자 허벅지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근처 골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다방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향이 묘하게도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인출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문제의 쪽지 한 장.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당신 뒤에 있는 여자를 피하세요. 짧은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송미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 진동이 마치 경고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곧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짧고 다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어딘가가 싸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셔서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치매 증상? 경찰 신고?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방 안에는 노인 몇 명과 젊은 커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계획된 거야. 민지가 아니라 송미선, 손녀가 아니라 간병인, 누군가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한 명이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서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방 뒷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종소리처럼 문 위에 방울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본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 좁은 시장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로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내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나를 죽이려는 일이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래된 이발소 간판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지기 친구 박춘자의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따뜻한 수증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춘자는 다리미질을 하다 나를 보더니 놀란 눈을 했습니다. 세상에, 정화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뒷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식은 심장을 데우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쪽지, 송미선의 시선,
그리고 따라붙던 남자들. 말을 이어가면서도 스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야, 혹시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 그 질문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춘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경찰 2명이 다녀갔어. 어떤 노인이 은행에서 난동 부리고 실종됐다고. 혹시 본 적 있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난동이라니, 그게 나라는 거야? 입에서는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지금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누가 널 찾고 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망쳤다는 이유로, 내가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를 살려준 직원의 쪽지는 이제 나를 의심받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탁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이정아 씨 계신가요? 춘자는 순간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가족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서요. 혹시 여기로 오신 거 아닌가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멀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춘자가 잠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나가야 해. 지금 잡히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식은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춘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여기 있어. 경찰은 곧 돌아갈 거야. 그녀는 세탁기 소음을 크게 높였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꺼내 쥐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당신 뒤에 있는 여자를 피하세요.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귀에서는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소 밖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춘자가 돌아와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두려움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도 아들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춘자야,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없애려고 해. 그 말과 함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 모든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 밖의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셨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믿지 않은 채로. 나는 그날 오후 오래된 여관방 한켠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온 뒤로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발은 이미 부르터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들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정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도장,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둔 지 오래였습니다. 누가 내 위치를 추적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혹시 경찰이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아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나는 결국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이수진 은행 창구.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 나를 구해주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 꼭 연락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겪은 공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화 어르신 맞으시죠?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나더러 도망치라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분 송미선 씨, 고객님 통장과 연결된 다른 계좌의 예금주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서류 봉투 안에 보험금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청구인 이름이 송미선이었어요. 보험금 수령인은 고객님 사망 시 자동으로 그녀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사망 시 지급, 송미선, 모든 단어가 서로 엮이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단순히 속이려던 게 아니라 없애려 했다는 것을. 이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류엔 고객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위조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와 남자 둘이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서 바로 쪽지를 쓴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안 뛰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년간 함께 웃고 식사하던 그 여자의 미소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예, 지점에서도 이미 내부 보고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이미 아들 부부까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선 씨가 이제 엄마 생활비랑 병원비 전부 챙겨줄 거예요. 통장 관리 좀 맡기세요.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모든 게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머물면 죽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여관방 천장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꼭 쥔 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송미선의 미소와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지만 내 손에 남은 쪽지 한 장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들 태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경찰이 엄마 찾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야, 엄마 괜찮아. 그런데 너 미선이랑 무슨 사이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얘긴 나중에 해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함께 꾸민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통화를 끊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앞선 건 분노였습니다. 나는 곧장 가방을 들고 여관을 나왔습니다. 어둠 속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따르는 듯 했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곧장 정숙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정화야, 지금 어디 다녀왔어? 뉴스에 내 이름이 나왔어. 그녀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종로구 소재 5호은행에서 고령의 여성이 치매 증세로 인한 실종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수색 중입니다. 그 짧은 뉴스 멘트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령의 여성, 치매 증세, 보호자와 함께. 그 보호자라는 단어 속에는 내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정숙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정숙아, 나 이제 알아버렸어. 얘네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보험금까지 빼앗으려 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분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지. 증거를 찾아야 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행 직원 이수진.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휴대폰 전원을 켜고 이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화 어르신 아직 그 근처에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제 친구 가게에 있어요. 미선이랑 내 아들이 한패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자 이름 태수 씨 맞죠? 그분 명의로 된 생명보험 청약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예요? 네. 고객님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아드님.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보험을 하나 들어두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라며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가 나의 죽음을 위한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정숙이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화야, 정신 차려.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이걸 끝까지 밝혀야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절망 대신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내일 본점 감사팀이 내려옵니다. 그 전에 미선 씨가 들고 있던 보험 서류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뒤집을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내 이름도, 내 삶도, 내 진실도. 그날 아침 창문 틈새로 스며든 햇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내내 내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세탁기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나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오전 9시 무렵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전 10시 반쯤 지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오시면 조용히 서류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신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숙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절대 혼자 가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회색 외투를 걸쳤고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도로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부산함 속에서도 내 시선은 계속 뒤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제 보았던 검은 승합차 운전석의 남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입구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숙이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자.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이 속삭였고 한쪽에서 누군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눈 마주치지 마. 곧 이수진 씨가 나올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고객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긴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바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2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명의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 확인 요청서였습니다. 그 서류 하단에는 내 이름이, 그리고 내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미선 씨가 제출했어요. 며칠 전부터 본점으로 보내려던 참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고 내 가방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두 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미선 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서 있던 경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아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 말씀으로는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지신다던데요. 이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상담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눈빛이 내게 향했습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눈빛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끝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럴수록 나만 곤란해져요. 그냥 집에 가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가방 끈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의 무게가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나가자 이수진은 곧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경찰도 일부는 미선 쪽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를 본점으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 이걸 들고 나가시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작은 USB를 쥐어줬습니다. 여기에 모든 거래 내역과 CCTV 백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그 사람들은 끝이에요. 나는 그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정아 어르신, 지금 바로 뒷문으로 나가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달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몸이었지만 그날 나는 또 한 번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눈앞이 번지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아 어르신, 멈추세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은행 뒷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나올 듯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등을 스쳤지만 그마저도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은행 옆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안쪽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골목 끝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발짝 뒤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재래시장의 천막 지붕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목소리, 상인들의 외침, 냄비와 국자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혼잡함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의 USB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을 유일한 증거이자 나를 노리는 사람들의 목숨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허름한 반지하 카페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찻잔이 얹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숙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화야, 큰일 났어. 뉴스에 내 사진이 떴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은행 직원 그 이수진 씨 체포됐대. 내부 공모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수진이 체포되었다니. 그녀는 나를 살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까지 사라진다면 나는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오은행 직원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수진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진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치매 환자가 되었고 이수진은 범죄 공모자가 되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의 얼굴을 한 채 뉴스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 기억이 흐려지셔서요. 직원분이 착오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거짓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입을 막기 위해 세상 앞에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의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지만 마음은 얼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기로,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그들이 내 삶을 빼앗았지만 진실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다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그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USB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두 남자는 빗물이 흥건히 묻은 신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천천히 공간을 훑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연세 좀 있는 여자분 혼자 들어오지 않았나요? 직원이 잠시 나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찰나에 몸을 일으켜 뒷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고 있었고 발끝의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뒷골목으로 나왔을 때 비는 이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튀어올랐고 바람이 코끝을 때렸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손에 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내 생명줄이자 진실의 전부였습니다. 정숙의 세탁소 불빛이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놀람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맡아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지나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순찰차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빗방울에 반사된 그 빛이 불길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나를 미치광이로 몰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잠든 후 나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낡은 비닐우비를 걸치고 머리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일부러 은행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히 내딛고 있었습니다. 거리 맞은편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곧바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 아들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태수야, 이제 숨기지 마라.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만든 거짓말, 곧 모두 드러날 거다. 보내기를 누른 뒤 휴대폰을 벤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스며든 화면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검은 차의 시동이 켜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거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먹잇감의 자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망칠 거라 믿었지만 나는 그날 밤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번져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미선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정리하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닫힌 유리문 같았습니다. 엄마, 이젠 편히 쉬세요. 병원에 모셔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빗물 위에서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치매 진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라.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빨간빛과 푸른빛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경찰차, 그리고 오은행 감사팀이라고 적힌 차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간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앞서 내보냈던 정숙의 손이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USB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모든 걸 끝낼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미선과 아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USB 속에는 지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보험 청약 서류, 그리고 미선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의 조작 기록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무전기가 분주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서류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확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악몽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경찰이 미선을 연행해 가는 동안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이마 위로 떨어지고 그 차가운 물방울이 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속 깊이 남은 건 살아남았다는 단 한 가지 사실뿐이었습니다. 정숙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화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악몽을 씻어내는 듯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종로의 골목길에는 목련이 피어나 있었고 한복집 앞마당의 매화도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가게에 있었습니다. 낡은 재봉틀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바늘 끝에서 새실이 천천히 엮여 나왔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지켜냈습니다. 이수진은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옮겨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제가 용기 낸 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인생을 잃게 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언제 들어도 사람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게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었고 곧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그 사건이 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벌을 받든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라 세상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건네받았던 작은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뛰세요.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그 글씨는 이제 발에 있었지만 그 안의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뛰길 잘했구나.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인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저녁에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노을은 마치 오래된 천 조각처럼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만 내 안의 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쪽지가 내 생명을 구했듯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쪽지가 되어 그들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